직업정보론 첫 시간입니다. 직업정보론은 직업에 관련된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맞추시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직업정보론 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서 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목차 보세요. 1. 직업정보의 제공. 2. 직업 및 산업 분류. 3. 직업 관련 정보 이해. 네 번째,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총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 직업정보의 제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갈로 1번에 직업정보 이해라고 되어 있고 방갈로 1번에 직업정보의 기능 및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정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밑에 1번 볼게요.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을 명료하게 한다. 제가 어떤 직업에 대한 관련된 대안을 이렇게 세웠다 하면 정확한 직업 정보를 확인함으로 해서 내가 직업에 관련된 대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겠죠. 꼭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직업과 관련된, 즉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직업 정보의 기능이에요. 3.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재조정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재조정이라고 합니다. 1번하고 3번을 이렇게 묶으세요. 1번, 3번 묶고 4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밑줄 그어보세요. 지속적으로, 당연하겠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5번, 6번, 7번을 묶으세요. 5번, 직업 정보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6. 직업 정보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나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직업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7. 직업정보는 개발 연도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과거의 직업세계나 노동시장 정보가 구직자나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래된 한 20년 전의 직업정보는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안 맞겠죠. 이런 거는 폐기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8번하고 11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8. 현재 고려 중인 직업의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데 나에 맞는 직업을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직업 정보를 내가 보면서 이거는 내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되는 직업을 이렇게 제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직업에 관련된 수를 좀 줄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8번 보세요. 현재 고려 중인 직업의 선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알겠죠? 9.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 매체는 직업 체험보다 학습자 참여도가 수동적이라고 돼 있죠. 수동적하고 적극적이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 다시 배울 건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드릴게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그냥 눈만 끔뻑끔뻑 눈만 보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고 적극적은 말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쇄 매체는 우리 인쇄 매체 같은 경우 눈으로만 보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하고 직업 체험은 제가 직접 직업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해봐야 되겠죠. 일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또 물어도 봐야 되겠죠. 말로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 매체는 직업 체험보다 학습자 참여도가 수동적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 10번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 확인한다.
객관식 문제에서 항상, 반드시, 모든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금 의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항상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11번 직업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 때 직업 체험은 인쇄 매첨보다 접근성이 불리하다라고 돼 있죠. 불리하다. 자, 직업 체험을 하려고 하면 그 직업 현장에서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체험을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문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직업 현장에서 안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인쇄 매체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1번에 보세요. 직업 체험은 인쇄 매체보다 접근성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가 인쇄 매체가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자, 에울라고 하지 말고 요걸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한 번만 보시면 다음부터는 안 보셔도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3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내담자의 흥미적성, 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이 문장이 맞는 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물어봤어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을 물어봤는데 내담자의 흥미적성, 가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직업상담사는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2번이 맞고 3번 직업정보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우연히 획득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직업정보라도 내용이 풍부하다면 직업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니에요. 직업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수집하기 위해서는 계획되고 그리고 불명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3번이 틀린 것이고 3-1번 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직업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 때 직업체험은 인쇄 매체보다 접근성이 우수하다가 아니고 불리하다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3-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 다시 3페이지 오셔서 방갈로 2번에 민간 직업정보의 특징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방갈로 3번에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자, 민간 직업정보의 특징과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을 구분만 할 수만 있으면 구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민간 직업정보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고 공공직업정보는 국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공공직업정보예요. 국가가 모든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특수한 분야 외에는 대부분 다 국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간 직업 정보는 개인, 공공 직업 정보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갈로 2번에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 1. 한시적으로 정보가 수집 및 가공되어 제공된다. 한시적이라는 거 일시적인 거. 자, 제가 개인이 직업 정보를 내가 제공을 하려고 내가 직업 정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간 어떤 직업이 되게 유행하다, 인기가 있다 이럴 때 그냥 그 직업에 대해서 그 시기에 딱 제가 직업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직업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유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게 맞고 2. 직업 정보 제공자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다. 제가 직업 정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없고 제가 목적에 맞게 내가 임의로 이렇게 직업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이나 관심 위주로 직업을 분류한다. 요거 2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임의적이라는 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인 사장님이 직업정보 수집할 때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 네 번째,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그렇죠. 이왕이면 시사라는 건 누구나 다 이렇게 궁금한 거,
그리고 흥미가 좀 있어야 돈 주고 직업 정보를 이렇게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5번 단시간에 조사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단시간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하면 생산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해야 개인이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 경영에서. 그리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기 있는 직업 정보만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비인기는 누가 그걸 돈 주고 직업 정보를 이렇게 받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유행하는 거, 꼭 일반 사람들이 꼭 저 직업 정보에 대해서 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만 이렇게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요 직업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 그렇죠. 돈 받고 해야 돼요. 자, 방갈로 3번에 공공직업 정보의 특징은 이거 국가가 이거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쳐진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 정보에 대해서 모두 다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2.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제공하고. 3. 관련 직업 정보 간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라고 돼 있죠. 자,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자, 국가가 직업 정보를 만들 때는 객관적인 틀로 만들어요. 객관적인 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포항시청에서 직업 정보를 예를 들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직업 정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기관은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포항시장이 마음대로 만들고 대구시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틀을 기준으로. 그러면 포항시청하고 대구시청 다르지만 같은 틀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성남시장도 있고 뭐 서울특별시청도 있고 이러면 다 틀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이에요. 비교 또 활용하기도 용이하다. 왜?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세요. 민간 직업 정보는 개개인마다 사장님이 다 다르죠. 그럼 뭐 사장님 다 다른 사람들끼리 기본적인 틀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직업 정보는 비교하고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관련 직업 정보 간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왜? 기본적인 틀을 갖고 국가가 다 만들기 때문에. 네 번째, 전체 산업이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이나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며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정보 체계의 개선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직업정보 체계로 구성하고. 7. 직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민간직업정보, 공공직업정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출문제 4페이지 보면 4번 보세요. 민간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공공직업정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5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하여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민간직업정보 물어보는 거죠. 1번 보세요.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이나 관심 위주로 직업을 분류한다. 임의적,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맞고. 6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한 민간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직업을 분류한다. 그렇죠. 객관적 기준을 근거한 것은 뭐예요? 공공직업정보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7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8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4번 보세요. 4번은 니은, 뒷글, 리얼이 공공직업이고 기억을 한번 볼게요.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되어 운영한다. 그것은 그렇죠. 이것은
민간 직업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자, 9번 가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조사 분석 및 정리, 제공의 상당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므로 유료 제공이 원칙이다. 아니죠. 공공직업정보는 무료잖아요. 자, 10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단시간에 조사한다. 단시간에 조사하는 것은 공공직업이 아니고 민간이죠. 이렇게 해서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 문제는 다 풀어봤고, 기본서 4페이지 다시 오셔서 방갈로 4번에 직업정보 유형 및 장단점이라고 돼 있죠. 도표 찾았습니까? 표를 보면 유형을 보세요. 유형을 보면 먼저 밑으로 세로로 보겠습니다. 유형에는 인쇄물도 있고 시청각 자료도 있고 면접, 관찰, 직업 경험, 직업 체험 이런 게 있죠. 근데 요것에 이제 비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비용을 보세요. 비용의 인쇄물은 비용이 저렴하죠. 인쇄물은 만들려고 할 때 저렴하잖아. 그런데 시청각 자료는 이건 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빔 프로젝트. 이것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면접은 버스비만 들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면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찰이라든지 직업 경험이라든지 직업 체험은 뭐냐 하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내가 관찰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겠죠. 며칠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비용, 먹고 자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비용 이렇게 정리했고, 학습자 참여도 볼게요. 학습자 참여도는 인쇄물은 보세요. 수동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수동이 있고 적극이 있는데 학습자 참여도에서 수동은 뭐냐면 눈만 끔뻑끔뻑거리면 되는 게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말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은 적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수동 보겠습니다. 인쇄물 보세요. 인쇄물. 인쇄물 볼 때 우리가 눈만 끔뻑끔뻑거리면 되잖아. 굳이 크게 읽으면서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쇄물은 수동이고, 시청각자로, 자, 빔 프로젝트 이렇게 영화관에 이렇게 보면 눈만 뜨고 보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이고, 면접할 때는 왜 적극이냐면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눈만 끔뻑끔뻑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관찰. 직업 현장에서 관찰하러 가요. 관찰하러 가는데 눈만 끔뻑거리면서 관찰을 해야지. 작업자가 일하는데 막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은 수동이고, 직업 경험은 뭐냐면 적극이에요. 내가 직업을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작업자한테 조금 그때는 물어봐도 되지.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이에요. 직업 체험도 같은 말이에요. 경험이나 체험이나. 알겠죠? 그러니까 적극이고, 접근성 보겠습니다. 접근성. 인쇄물만 용이하고 나머지는 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쉽게 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시청각 자료, 빔 프로젝트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면접도 뭐 면접관한테 가야 되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에서는 인쇄물만 용이하고 나머지는 다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5페이지 11번 가겠습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갈로 안에 가장 알맞는 것은 했는데 A 보세요. 인쇄물 비용은 저렴하죠. 맞아요.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 B에 보면 면접은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면접관이 물어보면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접근성에서는 인쇄물 빼고는 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죠. A가 B가 적극, C가 제한적. 12번 가겠습니다. 직업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 관한 다음 표의 갈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A가 뭐예요? 인쇄물의 A가 학습자 참여도죠. 학습자 참여도 인쇄물은 눈만 끔뻑끔뻑거리면 되죠. 그러니까 수동이고, B 시청각 자료의 비용은 고죠. 비싼 거죠. 고. 면접은 학습자 참여도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D는 보세요. D 접근성은
나머지 인쇄물 빼고는 나머지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D는 제한적.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교재 4페이지 오셔서 상갈로 2번 한국직업사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이라고 돼 있죠. 사전. 사전은 뭐예요? 뭐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사전이죠. 사전은 책으로 되는 거예요. 책으로. 자,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놨는 게 한국직업사전이에요. 그리고 한국직업사전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구성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한국직업사전은 큰 카테고리는 5개로 돼 있어요. 어떻게? 직업코드, 본직업명,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정보.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가직업정보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총 13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부가직업정보는 정규교육부터 마지막에 조사연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 첫 번째 직업코드, 본직무,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정보 큰 카테고리 5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직업상담사에 대한 부가직업정보 1부터 이렇게 쫙 연결돼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게 한국직업사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방갈로 1번의 한국직업사전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직업분류 기준으로서 이전 연도까지 사용되어 왔던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대신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것을 사용했대요?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한다. 자, 한국고용직업분류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우리 뒤에 또 배울 건데 지금 한국직업사전은 어떤 거? 그렇죠.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일, 훈련, 자격체제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예요. 알겠죠? 임금 정보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민간 자격에 대한 정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임금 정보는 왜 없겠어요? 매년 우리가 최저임금제 때문에 임금이 변하겠죠. 그리고 노동시간도 노동법이 변함으로써 변하고, 그리고 민간 자격이라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들이. 그런데 이것을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까지 다 넣으면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관련된 자격증은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자, 한국직업사전에 없는 정보는 임금, 노동시장, 민간 자격증 없습니다. 3. 적절한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현장 직무조사를 실시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현장 직무조사. 현장에 직무라는 것은 하는 일이라고 꼭 이렇게 머릿속에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을 직접 조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직업사전을 만들었는 거예요. 자, 현장 직무조사를 실시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관찰법, 면접법, 비교분석법 등을 사용한다. 주로 직무조사 대상자는 작업자의 사장, 인사 담당자, 공장자, 작업반장 등 밑줄 그으세요.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직. 이것을 전현직 종사자라고 나오거든요. 전현직. 전에 일했던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현재 지금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직 종사자가 맞고 전현직 종사자 갈로 열고 X라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4. 한국직업사전은 대표적인 직무기술서다. 요거 밑줄만 이렇게 꺼놓으세요. 직무기술서. 그 밑에 하나 써놓을까요? 직무명세서가 있고 직무기술서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심리학, 직업 심리학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죠. 거기서 3단원에 여기 배우는 내용인데 일단은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가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밑에 또한 직무명세서라고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직업사전의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한 문제를 한번 또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6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알 수 있는 직업 관련 정보가 아닌 것은 했는데 4번 임금 수준이 아니죠. 14번 다음 중 한국직업사전에서 알 수 없는 자료는 4번 해당 직업의 임금, 노동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고 15번 다음 중 한국직업사전에서 알 수 없는 자료는 4번 보세요. 노동시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없는 거고 자료로 알 수 없는 자료고 16번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직무조사 실시 방법은 뭐냐면 현직 종사자 직무관찰이라든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직무조사, 즉 하는 일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 다시 오셔서 페이지 4페이지 단갈로 2번에 이제 한국직업사전의 구성, 이제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직업코드라고 되어 있죠. 직업코드 갈로 안에 몇 개가 있어요? 0713 숫자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4개로 되어 있죠. 이 0713은 어떤 직업코드냐 하면 직업상담사에 대한 직업코드예요. 직업상담사는 0713이에요. 0713.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세 분류 4자리 숫자로 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한국 직업 사전은 어떤 글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로 4자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4자리죠. 첫 번째 자리를 대분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중분류라고 하고 세 번째는 소분류, 네 번째는 세분류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5자리까지 있으면 이것을 세세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고용직업분류는 몇 자리 숫자라고 해서요? 4자리 숫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소 세잖아. 네 번째 자리가. 그러니까 세분류 4자리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 4자리 숫자. 맞아요. 4자리 숫자로 표기하여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직업코드 4자리에서 첫 번째는 대분류, 두 번째는 중분류, 세 번째는 숫자는 소분류, 네 번째 숫자는 세분류로 나타낸다. 세분류 내 직업들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하세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세분류 4자리 숫자.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갈게요. 알겠죠? 쭉 가고 뭐 문제 쭉 풀면 조금 저는 수업하기는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했는 거 문제로 바로바로 확인하면 조금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좀 더 공부할 때 좀 더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바로 문제로 확인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귀찮다 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한국직업사전의 직업코드 기준은 그렇죠. 한국 고용직업분류의 무슨 분류? 세분류. 그죠? 그러니까 4번. 세분류 이것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숫자가 대, 두 번째 중, 소, 세 번째가 소고 네 번째가 세라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당연히 세분류 4자리 숫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18번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정보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5가지가 요거예요. 큰 카테고리 1, 2, 3, 4, 5 맞아요.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2번 보세요. 직업 코드 보면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세분류까지는 맞죠. 세분류는 맞는데 몇 자리예요? 4자리 숫자잖아. 세분류까지 알았으면 이거 4자리 숫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분류면 어떻게 보면 5자리인데 세분류니까 4자리. 이게 틀린 거예요. 19번 가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직무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직업코드는 특정 직업을 구분해주는 단위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아니고 한국고용직업분류잖아. 그리고 3자리 숫자가 아니고 4자리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서 다시 5페이지로 오셔서 위에 이제 본 직업명 그러니까 직업을 대해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본직업명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으로 알려진 명칭 혹은 그 직무에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자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특별히 부르는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과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한다. 당연하겠죠. 3번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세요. 직업 명칭은 해당 작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밑줄 것에 해당 작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상위 책임자 또 인사 담당자 이 사람들 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름을 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번째, 외국어는 가급적 피하고 우리말로 표기하되 우리말 표기가 현장감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에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번 보세요. 20번에 다음 중 한국직업사전의 본 직업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실제로 현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조사에서 작업자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과 기업 내 직무평제사항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 직업 명칭은 상위 책임자 및 인사 담당자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맞긴 맞지만 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가 빠졌어요? 그렇죠. 해당 작업자가 빠졌잖아. 현장에서 일하는 해당 작업자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사람 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시 기본서로 오셔서 3. 직무개요 가겠습니다. 직무개요. 직무개요는 주로 직무 담당자의 활동의 대상 및 목적, 사용하는 기계, 설비 및 작업 보조물 등을 간략히 포함한다. 직무라는 것은 하는 일이죠. 하는 일의 계열을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이것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냐면 요 직무 계열가 이렇게 있죠.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부가직업 정보, 부가직업 정보는 정규교육부터 이게 다 부가직업 정보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직무 개요가 보기에 딱 있어요. 그러면 야가 부가직업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 개요는 단독으로 안 나와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4번 수행 직무 가겠습니다. 수행 직무. 수행 직무는 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공부하는 건데, 정의를 해놨는 건데,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 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밑줄 거세요.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 순서는 공정 순서 또는 시간 순서라고 관람해 있죠. 그렇죠. 작업 순서에 따라 이렇게 서술해 놨는 거예요. 다 공정의 순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밑줄 거 보세요. 작업의 중요도 또는 작업 빈도가 높은 순으로 기술하였다. 수행 직무를 기술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작업 순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작업 순서가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작업의 중요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수행 직무는 작업 중요도에 따라 기술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수행 직무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보세요. 21번에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직업정보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수행직무.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업의 중요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바로 작업의 중요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작업 순서에 따라 기술을 하고 그리고 작업 순서가 파악하기 조금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작업의 중요도로 서술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서 다시 오셔서 5페이지 5.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정규교육 있죠. 자, 정규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교육 기억 보세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하는 거고
미연해 보세요. 현행 우리나라 정규 교육 과정의 연한을 고려해 몇 단계? 6단계 밑줄 거세요. 6단계를 분류했다. 6단계 보면 그 밑에 표가 있죠. 한번 볼까요? 수준을 보세요. 1수준부터 6수준까지가 있죠. 1수준은 보세요. 6년 이하라는 게 초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고, 2수준은 중학교, 3학년은 고졸이죠. 3수준은 4수준 보세요. 4수준은 전문대졸이 있죠. 자, 직업정보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게 말이 나오면, 교육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가 우리나라는 뭐냐면 전문대졸이 있고 4년제가 있어요. 보기에서 그냥 4년제가 있다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다 전문대하고 4년제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 직업정보는. 그러니까 수준 4를 보세요. 수준 4는 전문대졸 정도고 5수준은 대졸. 그러니까 4년제를 말하겠죠. 그리고 6은 대학원. 그러니까 총 몇 단계? 6단가요? 정규교육은 이렇게 나눠놨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직업 보세요.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밑줄 보세요. 평균 학력.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라 돼가지고 꼭 이 사람들 평균 학력이 전문대졸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냥 교육과정 수준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 꼭 이 직업에 관련돼서는 이런 꼭 평균 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디귿 체크하세요. 디귿. 요 문장이 계속 시험 나오고. 리얼 볼게요. 리얼. 독화, 검정고시 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간도 포함된다. 동그라미 쓰세요. 자, 독학이라든지 검정고시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포함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규교육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서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가 맞는 말이고, 23번 한국직업사전에서 제공하는 부가직업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보세요.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다가 아니고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평균 학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4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정규교육 과정이 아니 독학, 검정고시 등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포함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플라스틱 제품 기술자의 부가직업 정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정규, 직무기능, 작업 강도, 작업 장소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도표도 봐도 되지만 우리가 보기를 보고 틀린 거 그냥 찾으시면 돼요. 1번 보세요. 정규교육은 해당 직업 종사자의 평균 학력을 의미한다. 아니죠. 평균 학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그냥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 기본서 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숙련기간, 두 번째 거 우리 숙련기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억 보세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밑줄 거세요.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숙련기간은 평균적인 수준, 그러니까 밥값 정도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만드는 것을 숙련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니은 보세요.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및 훈련기간이 해당되고,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기간도 포함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취업 전이나 취업 후에나 다 포함한다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디귿 보세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교육, 훈련기간, 수습교육, 기타, 사내교육, 현장훈련 등도 포함되는 거고, 리얼 보세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향상훈련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숙련기간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평균적인 수준, 즉 내가 밥값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보는 게 숙련기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밥값 정도 하는
숙련이 됐죠. 그 다음에 받는 훈련이 뭐냐면 향상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는 거겠죠. 밑에 표를 보세요. 숙련기간에 표를 보면 수준은 1부터 9까지가 있죠. 1 수준을 보세요. 약간의 시범 정도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인형에 눈알 붙이는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형 눈알 붙이는 거. 그러면 이거는 내가 숙련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수준을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인형에 눈알 붙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잠시 보세요. 숙련 기간을 보세요. 약간의 시범 정도. 그러니까 옆에서 하시는 분들 약간만 시범만 보여주면 나는 그걸 붙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준 1은 뭐냐면 약간의 시범 정도. 요 정도만 보면 내가 숙련이 된다는 거예요. 밥값 정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요때는 이제 시범 후 며칠 정도, 한 30일 정도 이렇게 배워야 내가 이제 밥값 정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 된다는 거고, 3수준은 1개월에서 3개월, 4수준은 3개월에서 6개월, 5수준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돼 있죠. 5수준이 문제로 나왔거든요. 5수준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1수준을 그냥 약간의 시범 정도라고만 빼놓고 2수준부터 1개월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숙련 기간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6번. 한국직업사전의 숙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및 훈련 기간이 해당되며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취업 전이나 취업 후나. 2번이 틀렸고, 27번 다음 중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훈련은 포함되지 않잖아. 맞죠? 일단은 내가 밥값 정도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숙련기간을 먼저 내 몸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훈련이 좀 더 향상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향상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상훈련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 28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의 수준과 숙련기간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수준 2는 시범 후 30일 이하. 1은 뭐예요? 약간의 시범 정도가 1수준이고 2수준부터 1개월이에요. 29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수준 5에 해당하는 숙련기간은 그렇죠.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